올 3월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7일 선거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40여일 앞둔 제25대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지난 7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선거관리 시스템이 먼저 갖춰져야 되겠죠.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정확하고 신속한 선거 상황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선거 종합 상황실이 설치됐습니다. 선거일 전 65일인 1월 7일부터 선거일 후인 3월 15일까지 운영되는 선거 종합 상황실은 총괄반, 정보 기반반, 시스템 운영반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1월 7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종합 상황실을 통해 절차 사무 진행 사항을 파악하고 점검하며 주요 현안 대응과 사건 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거 종합 상황실 설치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체계적인 선거 상황 대응 체제 구축을 통해 완벽한 선거 관리를 이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제2회를 맞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전국 1,340여 개 농협,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선출하며 4년 주기로 실시되는데요. 각 지역의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거쳐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월 22일에 실시되는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7년 위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합 중앙회장 선거에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25대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지난 10일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이과에서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수협중앙회에서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전화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회장과 회원조합장 등 총 92명이 선거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제26대 중소기업 중앙회장 선거일을 50여일 앞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 입후보 안내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첫걸음,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2월 28일은 350만 중소기업인의 대표를 뽑는 제26대 중소기업 중앙회장 선거일인데요. 중앙선관위는 2월 7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후보자 등록에 앞서 지난 10일 중소기업 중앙회 2층 중회의실에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입후보 안내 설명회는 후보 등록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양식과 선거인 명부 작성 방법, 선거 과정 중 위법 행위 예방 및 단속에 대한 안내 순서로 진행됐는데요. 중앙선관위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해 투표 및 개표를 하는 만큼 선거 관련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 사무 안내를 위한 책자를 만들어 참석자들에게 배부하기도 했습니다. 위탁선거법 및 중소기업 중앙회 정관 등에 의해 이번 선거를 위탁받은 중앙선관위는 제26대 중소기업 중앙회장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르기 위해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6대 중소기업 중앙회장 선거 후보 등록에 앞서 이에 대한 절차 사무 및 구비 서류를 안내하고 선거 기간 중에 위법행위 예방 및 단속 등을 안내하기 위하여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더불어 경제 주요 5단체의 하나인 중소기업 중앙회를 이끌어갈 중소기업 중앙회장은 4년에 한 번 중소기업 중앙회 정회원의 대표자 투표로 선출되며 1회에 하나여 연임을 할 수 있어 최장 8년간 재임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회주 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개회 및 후보자 소개, 선서, 모두 발언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조회주 후보자의 모두 발언이 끝나고 후보자 이력에 대한 이견으로 정회가 된 후 산회됐습니다. 정보를 접하는 영상 매체의 형태가 신문과 방송, 온라인 매체로까지 그 영역이 확대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자유로운 자기 PR이나 대한 언론 역할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에는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1인 미디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1인 미디어,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전문가의 말 들어봤습니다. 기존 매체에 비해서 제작비가 저렴하잖아요. 제작비가 저렴하고 비용이 적게 들고 그리고 번거롭지가 않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의 우리 구성원들에게 정치적 의사를 소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아무래도 기존 어떤 언론의 범죄 포함이 아직은 안 되기 때문에 규제가 상당히 적거든요.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보다 어떤 그 오해 없이 있는 그대로 소신껏 전달할 수가 있다.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갈등을 없앨 소지도 있고 또 소통이 원활하게 된다. 이런 것들은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동영상이나 사진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합성이 가능하고 이래서 깜빡 속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유튜브나 1인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러한 팩트들, 그 주장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좀 있어요. 이제 내년 총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너무 이제 이 1인 미디어라는 게 지나치게 많이 유통되다 보면은 너무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의견들이 여과 없이 소통된다는 이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인 생각을 강요하게 되는 결과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선거 과정에서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할 수 있는 이런 단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너무 이 진영 논리로 가면은 적대적 대립이라든지 적대적 공존의 이런 틀을 더 확대 재생산할 수 있다. 이런 점은 1인 미디어가 잘 지양해야 될, 잘 조심해서 대처해야 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이제 그 어떠한 그 얘기를 일방적으로 믿지 말고 1인 미디어에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이제 통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미디어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믿지 말고 사실 확인도 해보고 그리고 보다 객관적이고 자신의 그 기준을 가지고 들어야지 일방적인 어떤 그런 그 후보자들 정치인들의 과도한 선전에서 이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971년 벵고린의 땅이라는 이름으로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나라 방글라데시. 50년의 짧은 역사 가운데 얼마 전 11번째 총선이 치러졌는데요. 현 집권 여당인 아야미 연맹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야당연합이 일제히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겐 행복지수 1위의 나라로 알려진 방글라데시. 그곳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소식 백다혜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총선이 실시됐습니다. 결과는 셰이크 하시나 현 총리가 이끄는 여당 아야미 연맹의 압승이었는데요. 하지만 야권에서는 이번 총선이 부정과 탈법으로 얼룩졌다며 의원 선서식을 보이콧하는 등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971년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한 뒤 치러진 11번째 총선. 50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역사를 지닌 방글라데시가 또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늘 선거 토픽에서는 하시나 총리의 사면인 성공 뒤에 가려진 방글라데시 총선의 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018년 12월 30일 치러진 방글라데시 총선 결과 셰이크 하시나 현 총리가 이끄는 아야미 연맹이 의회 300석 중 총 288석으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셰이크 하시나 현 총리의 사면임이 확정됐는데요. 반면 아야미 연맹과 경쟁하며 제1야당으로 불리던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이 주도하는 야당 연합정당은 7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 연합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불복을 선언했는데요. 야당 측 후보 최소 47명은 개표가 시작되기 전 부정투표를 주장하며 기권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야당 연합 대표인 카말 호세인은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부상당하고 심지어 후보들은 체포되기도 했다며 여당의 노골적인 선거운동 탄압과 언론 통제에 따른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함께 재선거를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총선 당일 방글라데시 당국이 60만 명의 경비원을 투표소에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당 후보로 출마했던 살라우딘 아흐메드가 괴한의 공격을 받아 자상을 입는가 하면 집권 여당인 아야미 연맹과 야당인 민족주의당 당원을 포함해 최소 17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의 유혈 사태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시나 총리는 오히려 자신들이 10명의 정당인을 잃었다며 야당에 대해 테러리스트이자 부패한 집단이라고 표현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하지만 당분간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과 반발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시나 총리는 그동안 선거 유세 과정에서 야당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과 언론 통제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선거 관련 루머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선거 당일 밤까지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를 중단시키는가 하면 정부의 비판적인 뉴스 채널인 민영 자무나 TV의 방송 송출이 막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방송사 측에서는 이날 정상적으로 방송을 송출했지만 케이블 운영사가 이를 각 가정으로 내보내지 않은 건데요. 현재까지 그에 따른 아무런 설명이나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번 총선 이후 야당 연합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재선거에 대한 시위가 이어지는가 하면 하시나 총리의 신내각 출범 발표 당일 야당 연합의원들의 의원선언 보이콧까지 이어지면서 방글라데시 정치권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방글라데시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선거가 조작되고 있다는 주장이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나오고 있다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만약 조작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일부 투표소에서 여당인 아야미 연맹 측이 미리 투표함을 채우는 식으로 투표 결과를 조작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야당 측 참관인이 투표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파키스탄으로부터 방글라데시의 독립을 완수한 방글라데시 초대 대통령의 장녀이자 높은 경제 성장률과 복지 확대로 지지 기반을 다져온 셰이크 하시나 총리. 하지만 그 어떠한 공로와 수식어로도 언론 탄압과 반대파 억압 등 부정선거의 의혹과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역사와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따라가보는 역사 속 그날입니다. 1월 둘째 주 역사 속 그날로 한보선 아나운서와 함께 떠나보시죠.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흑인들이 안정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은 불과 5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 흑인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라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마틴 루터 킹인데요. 부당함에 맞서 싸웠던 마틴 루터 킹이 태어난 1929년 1월 15일, 역사 속 그날로 함께 가보시죠. 1929년 1월 15일, 침례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마틴 루터 킹. 그가 흑인 인권에 눈을 뜨게 된 건 우연히 백인 친구의 집을 방문한 학창 시절이었는데요. 유색인종과 선을 긋는 친구 아버지의 발언에 마틴 루터 킹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 그가 본격적으로 인권운동에 뛰어든 건 목사로 부임한 이후였는데요. 1954년 몽고메리의 교회로 부임한 그는 그곳에서 인종차별의 현장을 또 한 번 목격하게 됩니다. 버스 앞자리에는 백인이, 뒷자리에는 흑인이 앉아야 하는 인종차별적 관행을 접한 것인데요. 마틴 루터 킹은 몽고메리 지역의 흑인들과 함께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을 이끌며 흑인 인권 운동에 앞장섭니다. 이러한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은 훗날 흑인 민권 운동으로 발전하는데요. 1964년 마틴 루터 킹은 합리적 흑백 차별법인 짐 크로법의 효력을 상실시켜 민권법 제정을 이끌어내며 35세의 나이로 최연소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은 비폭력주의로 진행돼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신학대 재학 시절 접한 마하트마 간디의 철학에 영향을 받은 마틴 루터 킹은 자신이 이끄는 민권 운동에도 비폭력주의를 접목했습니다. 그는 백인 우월주의자로부터 협박과 테러를 당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백인들의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이후에도 마틴 루터 킹은 흑인 인권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청소원의 데모를 돕기 위해 방문한 멤피스시에서 마틴 루터 킹은 백인 저격범에게 암살됩니다. 그의 나이 39세였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18년의 세월이 지나고 1986년 당시 미국의 40대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은 그를 기리기 위해 1월 셋째 주 월요일을 마틴 루터 킹 데이로 지정했습니다. 흑인을 기리는 연방 공휴일은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달랐는데요. 이후 매년 1월 셋째 주 월요일이 되면 미국에서는 마틴 루터 킹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가 열립니다. 이날은 주로 그의 업적이나 삶에 대해 배우기도 하고 자유의 여신상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국립공원의 입장이 무료로 이루어집니다. 1963년 20만 명이 넘는 군중 앞에서 마틴 루터 킹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마틴 루터 킹과 그의 역사를 통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자유와 평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보수적인 중화권에서 미혼 여성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한 여성 정치인이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의 국민당을 제치고 역대 진보 후보 중 최다 득표로 총통에 당선된 차이 잉원인데요. 대만 역사상 최초 차이 잉원이 여성 총통으로 당선된 역사 속 그날 2016년 1월 16일로 함께 가보시죠. 차이 잉원은 1956년 소수민족인 객가 출신의 아버지와 첩실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복남매 중 막내였던 그녀는 우등생인 형제들과 함께 공부하며 대만 최고의 명문대인 대만대 법대에 입학했는데요. 이후 미국과 영국에서 유학하며 귀국 후에는 대만 정치대 교수로 임용돼 학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녀는 교수로 재직하던 1986년 대만 국제무역국의 요청으로 WTO 가입 협상의 법률 자문을 맡게 되는데요. 법대에서 국제무역을 전공한 차이 잉원은 무역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이후 총고문이 되어 대만을 WTO에 가입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2000년 천수이벤 총통에 의해 대륙위원회 주임위원에 임명된 차이 잉원은 2004년 민주진보당에 정식 입당 후 부총리를 역임하며 정치적 기반을 닦아갔는데요. 그런 그녀에게 2008년 위기가 찾아옵니다. 국민당의 승리로 민주진보당 정권이 막을 내리고 천수이벤 총통의 부정부패가 알려지며 당이 존폐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마다하는 주석 자리에 앉은 그녀는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그리고 취임 후 3년간 9번의 선거에서 7차례나 민주진보당을 승리로 이끌며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도 얻습니다. 차이 잉원은 대만의 독립에 누구보다 적극적입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교류를 불허하는 국민당과는 조금 입장이 다른데요. 합의 가능한 분야를 찾아내고 협상하며 대륙위원회 주임위원으로 재직 당시 이른바 소삼통 정책을 성사시켰습니다. 국민당 의원들과 부딪히면서도 꿋꿋하게 중국과의 교류를 추진한 차이 잉원은 2012년 총통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뒤
2014년 당원들의 요청으로 주석으로 복귀하고 2016년 1월 16일 대만 역사상 최초로 여성 총통에 당선됩니다. 차이 잉원은 당선 기자회견에서 나라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며 자국의 국기를 흔드는 일은 국민과 해외 이웃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일이라고 언급해 다시 한번 대만 독립에 대한 생각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취임한 차이 잉원은 대만 고립화에 나선 중국으로 인해 정치, 경제적으로 부진한 성과를 보였고 취임 3년 차인 작년 민주진보당의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당 주석직을 사퇴했습니다. 대만은 2020년 4년 만에 총통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간에서는 그녀가 대만 최초 연임에 실패하는 총통이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녀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알려드리는 주요 소식입니다. 제25대 수산업협동조합장 선거 입후보 안내설명회가 1월 15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입후보 예정자 및 수협중앙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후보자 등록 절차 및 구비 서류 작성 방법과 함께 선거 운동 방법은 물론 위법행위 예방과 단속에 대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공정선거 구현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가 1월 16일 중앙선관위에서 열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대검찰청,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앞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바로 세워지길 기대합니다. 앞서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1인 미디어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그에 따른 가짜뉴스의 위험에 노출된 유권자들이 스스로 진실을 분별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럴수록 자신의 신념과 기준으로 올바른 판단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한다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비로소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